아침 햇살이 오래된 아파트 거실 창문을 비스듬히 파고들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던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연은 눈앞 광경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멈춰섰다. 방 한가득 쌓인 상자와 테이프, 포장지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녀 세린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이 짐들은 다 뭐예요?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앉으며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 나는 이 집을 떠난다. 이미 팔았어. 그 말이 공기 중에 흘러나오자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연은 어안이 벙벙한 듯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며 되물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덤덤하게 말했다. 이 집은 내 손으로 매각했다. 계약도 끝났고 잔금 날짜도 잡혔다. 너희가 없는 사이 정리했다. 충격과 혼란이 교차하는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에 억눌러 두었던 말들을 차분히 끌어올렸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바쳐온 가족, 함께 지내온 공간을 스스로 정리한다는 결심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힘이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니까요. 나는 이름이 한정옥, 올해 68이다. 인천의 낡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오직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공장에 나가 일했고 그 과정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무릎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기계 앞에서 서 있었다. 은퇴 후에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들이 결혼한 뒤 며느리와 손녀까지 함께 살게 되면서 내 역할은 자연스럽게 집안일 도맡은 사람으로 굳어졌다. 처음에는 행복이라 믿었다. 손녀 세린이 품에 안겨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마다 심장이 따뜻해졌다. 내가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은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 지연의 말투가 조금씩 변했다. 처음에는 공손했지만 점점 지시와 요구로 바뀌어 갔다. 어머니, 저녁은 반드시 7시에 차려주세요. 아이 학원 시간에 맞춰야 해요. 어머니, 빨래는 분리해서 하셔야 해요. 우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내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민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회사 일로 늘 지쳐서 들어오긴 했지만 어머니의 존재를 하나의 편의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내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청소기를 돌리며 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루틴이 당연한 일로 굳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을 식구라기보다 가정부처럼 여기는 그들의 시선이 피부에 와닿았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 나는 한밤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온몸을 주물렀다. 그런데 방에서 새어나오는 민호와 지연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그러게요. 솔직히 계시지 않으면 훨씬 자유로울 텐데. 그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짐이구나. 그 순간부터 결심이 서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짐으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무시받고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내 이름은 한정옥,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남은 생은 나답게 살아야 한다. 그 다짐이 쌓이고 쌓여 결국 오늘 가족 앞에서 집을 팔았다고 선언하게 된 것이다. 세린이 울먹이며 물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안 사는 거예요? 나는 손녀의 눈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에는 할머니가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 말끝이 떨렸지만 내 마음은 단단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연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분주히 방을 오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 선언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나를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상자 하나를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낡은 작업복, 공장 출입증, 오래된 운동화가 담겨 있었다. 평생의 노동과 희생이 깃든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증거로만 남았다. 아이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보여주었다. 이게 내 지난 세월이다. 땀과 눈물로 버텨온 결과지. 그런데도 나는 집안의 그림자로 취급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정리하려 한다. 세리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 작은 얼굴엔 이해하려는 빛이 스쳤다. 나는 속으로 미안함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민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이 떨리는 걸 보았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주저앉았다. 나를 붙잡을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거실을 훑고 지나가며 먼지 냄새와 햇살이 뒤섞였다.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계추가 멈춘 듯 고요를 깨뜨렸다. 나는 그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 삶의 시간을 나만의 속도로 흘려보내자. 잠시 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빨간 동그라미가 빽빽하게 쳐진 날짜들, 모두 손녀의 학원 일정과 가족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그 사실이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 집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에만 매달려 자기 삶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조금씩 투명인간이 되어갔는지, 그 과정이 어떤 모멸감과 슬픔으로 쌓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침 5시 반. 알람은 필요 없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그 시간에 눈을 떴다. 오래전부터 하루의 시작은 똑같았다. 부엌 불을 켜고 쌀을 씻어 밥솥에 넣는다. 도시락통을 꺼내 반찬을 나누고 김치를 소분에 담고 계란말이를 굽는다. 손녀 세린이 할머니, 이 반찬 제일 좋아해요라며 웃어주던 기억 때문에 습관처럼 같은 메뉴를 반복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여전히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라 착각할 수 있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빨래 바구니를 들고 욕실로 향한다. 세탁기를 돌리고 돌아서면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창밖에서 첫 버스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달린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러나 그 하루는 사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복사된 듯한 나날이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방바닥 걸레질을 시작한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다 보면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이 반복될수록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지연이 늘 말했으니까. 어머니, 친구들이 집에 오니까 바닥 반짝이게 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못하잖아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더 세게 걸레를 짜서 문질렀다. 그러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 아침 7시 아이들이 방에서 나온다. 세린이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는다.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고 지연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말했다. 어머니, 커피는 따뜻하게 내려주세요. 민호는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요. 나는 묵묵히 커피포트를 올렸다. 그 와중에 도시락 가방을 확인하고 아이의 수학책을 챙겼다. 모두의 하루를 챙기며 내 하루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지연은 늘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어머니, 반찬이 조금 짰네요. 애가 민감하거든요. 어머니, 세탁물은 흰 옷이랑 색깔 옷을 꼭 나눠서 돌려주세요. 마치 매니저가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듯한 말투였다. 처음에는 서운함을 넘어서 모욕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몇 번의 싸움 끝에 나는 깨달았다. 대꾸하는 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든다는 것을. 그 뒤로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편했다. 민호는 그런 갈등이 벌어져도 늘 모른 척했다. 회사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귀를 닫았다. 그냥 넘어가, 엄마. 지연이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결국 나는 모든 불만을 혼자 삼켜야 했다. 저녁 5시가 되면 나는 다시 다른 집으로 향했다. 은퇴했지만 생활비와 적금을 위해 가사도우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다른 집에서는 박 여사님 수고 많으세요라며 감사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내 집에서는 고마움 대신 당연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러니였다. 낯선 집에서는 존중받고 내 집에서는 무시당한다니. 퇴근에 돌아오면 지연의 말이 기다렸다. 어머니, 저녁은 6시까지 차려주세요. 아이 학원 데려가야 하니까요. 나는 땀에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을 차리고 나면 모두들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대신 흘러나온 건 이런 말뿐이었다.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요? 그때마다 내 속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밤이 되면 모두 제 방으로 들어갔다. TV를 켜는 사람도 나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다. 거실 불빛만 어정쩡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소파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했다. 가족이 가득한 집이지만 정작 나는 투명한 사람 같았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었고 나조차도 내가 사라져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작은 순간들은 있었다. 세린이 가끔 달려와 할머니, 오늘 숙제 도와주세요라고 웃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아이가 내 무릎에 기대어 잠들 때면 내 존재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착각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착각이 나를 붙잡았다. 그래, 나는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결국 깨달았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행복이 아니라 착각된 행복이었다. 감사 대신 지적, 사랑 대신 당연함, 존중 대신 무시가 쌓여가는 일상. 나는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내 이름이 불리울 때조차 그 말 끝에는 언제나 부탁이나 명령이 따라왔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랫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칠어진 손, 주름진 이마, 흐릿해진 눈동자. 이게 정말 나인가?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내 모습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웃고 있는 내 모습. 그때의 나는 활기찼고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 사진과 거울 속의 내가 너무 달라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이름으로 내 삶을 다 내주다 보니 결국 나 자신은 사라지고 없구나.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 작은 방울이 오래된 나무 화장대에 번져 얼룩을 남겼다. 마치 내 세월의 흔적 같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골목가로 주황빛 가로등 불이 스며들고 있었다. 가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그 단조로운 그림자조차 내 삶을 닮은 듯 보였다.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흔들리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수십 년 쌓인 피로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기분. 잠시라도 공감이 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병마와 맞닥뜨리며 어떻게 더 깊이 무너져 갔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일 새벽부터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허리가 찌르는 듯이 아파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삼키며 버텼다. 하지만 통증은 날마다 심해졌다. 계단을 내려가다 주저앉기도 했고 빨래 바구니를 들다가 숨이 막혀 손에서 떨어뜨리기도 했다. 결국 병원에 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허리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수술이라니. 하지만 의사의 눈빛은 단호했다. 더 미루면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민호야, 엄마가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대. 민호는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수술이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 한마디가 망치처럼 머리를 강타했다. 내 건강보다 집안일 걱정이 먼저였다. 지연은 덧붙였다. 어머니, 그래도 밥은 좀 챙겨주셔야죠. 아이들이 예민해서요. 나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그 순간 가족에게 나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집안일을 담당하는 손일 뿐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수술 당일 나는 혼자 병원에 도착했다. 보호자란 칸은 비어 있었다.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바빠서 못 와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68년을 살아오며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맞이해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대 앞에 누웠다. 차가운 공기가 살결에 스며들었다. 마취제가 들어오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혹시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아이도 아들도 아니었다. 오직 강아지 초롱이었다. 늘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존재.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의식을 잃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건 옆 병상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아프진 않으세요? 환한 미소로 둘러싼 가족들. 옆자리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이는 딸과 손주들. 그 광경이 너무했다. 반면 내 곁은 적막했다. 새하얀 천장과 삑삑 울리는 기계음만이 나를 감쌌다. 목이 말라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지만 물 한 모금 건네줄 이가 없었다. 손을 뻗어도 잡아줄 사람이 없었다. 며칠간의 입원 생활은 더 고통스러웠다. 간호사가 약을 챙겨줄 때만 사람이 곁에 오는 듯 했고 그 외 시간은 긴 복도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옆 병상은 늘 북적였다. 손주들이 카드를 들고 와 웃으며 놀아주고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와 따뜻한 국을 데워주었다. 그 따뜻한 냄새가 내 코끝에 스며들면 눈물이 절로 났다. 나는 창가에 앉아 작은 종이컵에 든 미지근한 물을 홀로 마셨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문자 한 통, 부재중 전화 하나 없었다. 병원비나 회복 상태를 묻는 연락도 없었다.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이불 속에 숨기듯 넣어두었다. 역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퇴원 날도 마찬가지였다. 겨우 몸을 일으켜 짐을 싸고 택시를 타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마자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어머니, 이제 집안일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정말 바빴거든요. 민호도 곁에서 덧붙였다. 엄마, 빨리 회복하셔야죠. 애도 챙겨야 하니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겨우 수술을 마친 몸인데 걱정은커녕 다시 일이 먼저였다.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았다. 허리 통증 때문에 똑바로 눕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냉혹한 사실을 더 선명히 드러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아들의 한숨도 며느리의 불만도 모두 내게는 사슬처럼 얽혀 있었다. 눈물이 마르도록 흘러내려도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담요를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정우가,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해.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 이름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삶을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 결심이 훗날 모든 걸 뒤집는 선택으로 이어질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았다. 허리 통증 때문에 똑바로 눕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냉혹한 사실을 더 선명히 드러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아들의 한숨도 며느리의 불만도 모두 내게는 사슬처럼 얽혀 있었다. 눈물이 마르도록 흘러내려도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담요를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정우가,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해.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 이름이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삶을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창문을 조금 열자 늦은 밤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스며들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이어졌고 바람에 흔들린 나무가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가 흔들리는 모양이 마치 내 지난 삶 같았다. 늘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모습. 나는 그 그림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이 집에서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지 않겠지. 그렇다면 내가 달라져야 한다. 마음속에 작고 단단한 돌 하나가 떨어진 듯한 울림이 번졌다. 오랜 세월 동안 남을 위해 살며 잊어버렸던 내 목소리가 비로소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훗날 모든 걸 뒤집는 선택으로 이어질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내 안에서 돌이킬 수 없이 바뀌기 시작했다. 퇴원 후 며칠은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었다. 허리에 커다란 붕대를 감은 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몰려왔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조언은 내 현실과는 맞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전히 밥상 차림, 세탁,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연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젓가락조차 들기 힘들었지만 국을 끓이고 밥을 푸는 일은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 국물이 좀 싱겁네요. 다시 간 맞춰주세요. 지연의 말은 마치 비수처럼 날아왔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린이 슬쩍 내 눈치를 보았다. 아이의 눈 속에는 안쓰러움과 당혹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어린 마음이 나를 구해줄 수는 없었다.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졌다. 허리가 욱신거려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베개를 2개 겹쳐 허리에 괴고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불 꺼진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귀에는 이상하게도 모든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이 톡톡 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사이에 나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이 멈췄다. 민호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게. 친구들도 집에 초대하기 어렵고 외식 한번 하려 해도 눈치가 보여. 민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게다가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애들 숙제 봐주고 옷 입는 것까지 관여하고 솔직히 부담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몸을 기댔다. 내가 해온 모든 것, 아이들 챙기고 생일상 차려주고, 아픈 날 죽을 끓여준 일들이 그들에게는 간섭이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솔직히 어머니 안 계시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민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다. 그럼 요양원은 어떨까? 요즘 시설 좋은 곳 많다잖아.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찢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요양원? 그토록 희생하며 지켜온 집에서 이제는 짐이 되었으니 내쫓겠다는 뜻인가? 숨을 고르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서 그 말이 맴돌았다. 요양원은 어떨까?
그 짧은 문장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웠다. 눈물이 앞을 가려 방 천장이 흐릿하게 번졌다. 이 집은 내가 30년 넘게 남의 집에서 일해본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주인으로서 존재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민호를 키우던 날들. 새벽마다 청소도구를 들고 낯선 집을 드나들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던 시간들. 그 돈을 모아 장만한 집이 바로 이곳이었다. 나는 분명히 주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고 있었다. 새벽녘 거실 불빛이 꺼진 뒤에도 나는 계속 눈을 감지 못했다. 요양원 이야기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어머니 안 계시면 우리가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은 어떨까? 그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슴이 먹먹해 숨이 막혔다.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다. 멀리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집에 붙잡혀 있는 걸까? 나는 정말 가족이 맞을까? 그 순간 알 수 없는 허무가 밀려왔다. 이대로라면 남은 생도 타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나를 존중해주는 목소리도 없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는 없다는 작은 불씨가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고 지연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청소 좀 대충 하지 마세요. 손님이 오시거든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미 어젯밤 들은 말들이 가슴을 꽉 채워버려 더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방에 들어와 거울을 보았다. 수술 흉터가 옷 밖으로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 흉터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정호가 이제 어떻게 할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렷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해. 나는 거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퀭한 눈빛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고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힘이 피어올랐다.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절박한 힘이었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이 마치 내 눈물 같았다. 그 빛나는 방울들이 땅으로 스며들 듯 내 속의 분노와 슬픔도 천천히 깊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빗소리는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호가,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야 해.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더 이상 이 집의 그림자가 되지 않겠다. 그 다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순간 두려움과 슬픔은 여전히 짙게 드리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곧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갈 유일한 등불이었다. 밤새 뒤척이고 난 다음 날
나는 달력을 뜯어 3장을 꺼냈다. 빨간 동그라미가 빽빽하게 표시된 날짜들 사이에 펜으로 작은 점을 찍었다. 오늘. 누군가의 일정만 적히던 이 달력에 처음으로 내 결심을 적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부동산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집을 팔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다. 오후에 온 중개사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정리가 잘 돼 있고 채광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내가 묻기 전에 알고 싶은 것을 먼저 말했다. 빠르게 거래하시려면 금매로 내놓는 편이 좋아요. 내일 사진을 찍고 곧장 올리죠. 나는 단호하게 끄덕였다. 망설일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사진을 찍기 전 나는 거실을 한 번 더 치웠다. 먼지 묻은 액자를 닦고 오래된 담요를 접어 상자에 넣었다. 봉긋이 올라온 상자들 사이를 지나가다 문득 벽에 붙은 초등학교 알림장을 발견했다. 세린의 첫 학예회 날 붙여둔 것이었다. 손끝이 멈췄지만 나는 조심스레 떼어 상자 위에 올렸다. 추억은 가져가되 미련은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중개사가 셔터를 눌렀다. 햇살 좋네요. 그 말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회색 지붕들이 잔잔히 겹쳐 있었다. 이 풍경을 얼마나 오래 보았던가. 그래도 떠날 수 있다. 아니, 떠나야 한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중개사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주었다. 나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종이장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 경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이 집을 팔기로 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어. 내가 내 편이 돼야 끝까지 버틸 수 있어. 그녀는 경기도 화성 쪽에 조용한 임대주택이 많다며 몇 곳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바다 냄새가 가끔 스며드는 동네, 대중교통으로 도시도 닿는 거리. 내 마음속 지도가 서서히 움직이며 새로운 좌표를 찍었다. 다음 날 아침 집 한가운데 큰 상자를 하나 더 놓았다. 상자엔 나의 것이라고 적었다. 공장 출입증, 다른 작업화, 첫 월급 때 산 작은 라디오,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단추. 상자를 채우면서 나는 내 안의 시간을 하나씩 접어넣는 기분을 느꼈다. 다른 상자엔 남길 것이라고 적었다. 공용 냄비, 손잡이 해진 국자, 덜 맞는 그릇들. 집을 떠나면서도 무엇을 두고 갈지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나를 강하게 했다. 오후에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의가 몇 건 들어왔어요. 오늘 저녁에 한 팀, 내일 오전에 한 팀 보여드려도 될까요? 내겐 대답할 이유가 충분했다. 네. 오늘 오시죠. 마음이 떨렸지만 두려움보다 설렘이 컸다. 이 집을 나의 과거와 화해시키는 절차 그리고 나로 살아갈 미래로 건너가는 다리. 해가 기울 무렵 현관종이 울렸다. 첫 번째 손님은 새로 결혼했다는 부부였다. 그들은 거실을 둘러보며 서로 눈을 맞추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베란다에 서서 아내가 말했다. 여기서 아침을 먹으면 좋겠다. 나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목이 메었다. 이 집이 누군가의 새로운 출발이 된다면 나의 떠남도 덜 아플 것이다. 그 말은 속으로만 삼켰다. 방 하나를 열자 남편이 벽지에 작은 상처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내가 처음 혼자 도배를 하던 밤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부딪힌 자리였다. 설명하려다 멈췄다. 과거를 변명할 필요는 없다. 나는 대신 난간에 걸린 흰 커튼을 가볍게 정리했다. 바람이 스치며 천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세 사람을 맞으려는 집이 숨을 고르는 듯 했다. 부부가 돌아간 뒤 거실에 혼자 남았다. 유리 탁자 위에 놓인 중개사의 명함이 유난히 하얗게 보였다. 삶의 서류가 늘 그렇듯 작은 카드 한 장이 무겁게 손에 얹혔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했다. 내일 오전 두 번째 팀도 구매 의사가 뚜렷합니다. 나는 명함 옆에 펜을 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화성 전곡항 근처 바람이 부는 작은 길, 새벽에 젖는 모래 냄새.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의 풍경이 마음속에서 먼저 반짝였다. 그날 밤 상자들 사이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였다. 김이 오르는 머그컵밖에 불빛이 없었다. 나는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정호가 잘했어. 낯설고도 힘있는 이름. 내 이름이 내 편에서 나를 건드렸다. 그 말 한마디에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 새벽녘 아들이 가족여행을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주말부터 사흘 일정이라고 했다. 달력의 날짜가 자연스레 정리됐다. 집을 보여줄 시간, 계약을 마칠 시간, 짐을 옮길 시간. 비어있는 집에 혼자 앉아있던 모든 새벽들을 떠올리며 나는 이번만큼은 내 계획대로 시간을 움직이기로 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마지막 약속을 하나 더 적었다. 미안해하지 말 것. 내가 떠나는 건 배신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2번, 3번 마음속에서 확인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승인한 퇴근. 부엌에 불을 끄고 베란다 문을 닫고 오래된 달력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접었다. 이 집에 남겨둘 것은 고요뿐, 가져갈 것은 호흡뿐이다. 새벽은 금세 아침이 되었다. 복도 끝창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흘렀다. 나는 운동화를 단단히 묶고 현관에 선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가자.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그러나 나에게만 또렷하게. 그 한마디가 내 삶을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디뎠다. 다음 장에서 그 발걸음이 어떤 선언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자. 나는 가방 속에 메모 한 장을 넣었다. 새 주소, 버스 노선, 첫 장보기 목록. 사소한 글자들이 미래의 지도처럼 반짝였다. 문고리를 마지막으로 천천히 돌렸다. 딸깍 아주 낮은 소리. 그러나 내겐 축포 같았다. 두려움은 남았지만 이제 내 발걸음은 내가 정한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숨을 살릴 것이다. 반드시. 오늘도.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아이들 웃음소리가 먼저 뛰어들었다. 신발장 앞에 겹겹이 쌓인 상자들을 본 지연이 멈칫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나는 조용히 답했다. 이사짐이야. 짧은 말이 거실 공기를 단단하게 굳혔다. 민호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집안을 훑었다. 누가 이사를 해? 나는 그와 시선을 맞추었다. 나. 소파에 앉은 세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우리랑 안 살아요? 아이의 떨리는 눈빛이 가슴을 흔들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할머니가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해.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저희는요?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나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매매 계약서 사본, 잔금일 통지서, 이사업체 예약 확인서. 이미 팔았어. 잔금은 금요일. 그날까지 너희 짐도 정리해. 민호의 표정이 하얗게 비었다. 엄마, 너무 급작스러워.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수술도 혼자 했고 퇴원도 혼자 했다. 너희가 여행 갔던 사흘 동안 나는 매일 나를 설득했고 마침내 결정했어. 말이 끝나자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이사 D-3 체크리스트를 다시 적었다. 전기가스 해지 신청 우편물 전입 신고. 경미에게 새 주소 공유 냉장고 비우기 초롱이 이동장 준비. 목록 옆에 작은 네모를 그려 하나씩 표시했다. 칸이 채워질수록 이상하게 숨이 덜 막혔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부러 바쁜 척 움직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지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며 커튼을 빨아 널었다. 물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한 칸. 그때 민호가 다가왔다. 엄마,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손을 닫고 말했다. 민호야, 다시 생각할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나였어. 그리고 나는 끝까지 생각했다. 점심 무렵 중개사가 전화를 걸었다. 잔금일 최종 확인, 열쇠인도 절차, 관리비 정산표. 나는 작은 수첩에 시간대를 적었다. 오후 2시 서류, 3시 검침, 4시 열쇠. 선명한 글씨는 내 마음의 흔들림을 누르는 무게추처럼 느껴졌다. D-2 경미가 손수레를 끌고 왔다. 필요한 건 싣고 미련은 두고 가자. 우리는 싱크대 서랍을 비우며 서로의 침묵을 나눴다. 오래된 앞치마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반쯤 남은 향신료는 버렸다. 경미가 말했다. 정옥, 너는 이제 계산대 말고 창가에 앉을 사람이야.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웃음 속에서 긴장이 한 겹 벗겨졌다. 그날 밤 민호와 지연이 내 방문 앞에 섰다. 엄마, 요양원 얘기는 우리도 경솔했어. 지연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민호가 이어 말했다. 그래도 집은 너무 급해. 나는 대답했다. 급한 건 내가 늦게서야 나를 구하려 했기 때문이야. 나를 더 미루면 아무도 나를 꺼내주지 않더라. 말끝에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맑은 목소리가 흘렀다. D-1 집은 비로소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벽에서 가족 사진을 떼어내자 햇빛에 바래지 않은 직사각형의 자리만 선명히 남았다. 빈자리의 밝기가 여태 내 안에 비어있던 자리와 닮아 보여 잠시 멈춰 섰다. 그 틈에 세린이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루만 엄마 아빠랑 같이. 그리고 약속 하나. 할머니는 이제 부탁받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삿날 아침 나는 운동화를 단단히 묶었다. 마지막 확인 창문 잠금, 가스밸브, 우편함 비우기, 스위치 내리기. 초인종이 울리고 이삿짐 차가 도착했다. 기사님이 웃으며 물었다. 어디까지 실을까요? 나는 대문을 열며 답했다. 나를 앞으로 옮길 만큼. 스스로도 피식 웃음이 났다.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남겨둔 작은 종이 쪽지를 바라봤다. 고맙다 집. 수십 번의 새벽과 수백 번의 가열, 수없이 쓸어 닦은 바닥과 내 숨이 닿던 공기에 전하는 작별 인사였다.
현관문을 닫기 전 나는 손바닥으로 벽을 한 번 가만히 쓸었다. 미세한 요철이 손끝을 간지렸다. 견딘 세월의 질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거울 속 내 얼굴이 또렷이 비쳤다. 불안도 남았고 후회도 스쳤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얇지만 선명한 표정이 올라왔다. 결심. 1층에 도착하자 경미가 손을 흔들었다. 출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퀴가 굴러가자 내 안의 시계바늘도 앞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차가 큰 길로 접어들 때 나는 작게 인사했다. 안녕, 어제의 나.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반가워, 내일의 나.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 새로운 현관문 앞에서 내가 꺼낼 첫 열쇠를 함께 돌려보자. 짐을 실어 나르던 사이 서랍 맨 뒤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다. 공장 출입증, 퇴직 기념으로 받은 얇은 시계, 첫 월급날 스스로에게 썼던 짧은 편지. 당신은 버틸 수 있다. 손글씨가 어색하게 기울어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다. 오늘의 나에게도 필요할 문장이라 느껴졌다. 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지만 초침이 가리키던 각도가 묘하게 마음을 붙들었다. 멈춘 시간 위에 새로운 시간을 올려놓는 일,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었다. 작은 라디오는 살짝 돌리자 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선율을 튀겨냈다. 순간 집 안 어딘가에서 오래된 저녁의 냄새와 웃음이 아주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나 나는 볼륨을 낮추고 전원을 눌렀다. 추억은 켜둘 수도 꺼둘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는 중이었다. 마지막으로 현관 선반에 남겨둔 열쇠고리를 바라보았다. 단단한 금속성 소리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나는 그 소리를 기억 속에 저장하듯 천천히 들었다 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젠 내가 나의 열쇠다. 짧고 또렷한 말이 가슴 한복판에 내려앉았다. 두려움과 설렘이 같은 무게로 균형을 잃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문을 닫았다. 조금만. 차가 화성 바닷바람을 가르며 멈췄다. 전세 계약서에 적힌 주소, 낮은 담장과 파란 대문, 작은 화단에 로즈마리 냄새가 스며 있었다. 초롱이는 이동장에서 꺼내달라고 낑낑거렸다. 문을 열자 미세한 먼지 냄새 대신 비린 바람이 먼저 밀려왔다. 나는 신발을 벗고 문턱을 천천히 넘었다. 여기가 내 집. 소리내어 말해보니 낯설고도 단단한 감정이 가슴에 박혔다. 이삿짐 기사들이 상자를 차례로 내려놓았다. 싱크대, 작은 테이블, 얇은 매트리스. 큰 물건이 많지 않아 금세 비어있던 방이 형태를 갖췄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먼 바다 위로 구름이 낮게 흐르고 항로를 지나는 배의 경적이 아주 멀리서 얇게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오늘을 도장 찍듯 웅 하고 지나갔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커튼을 다는 일이었다. 햇살이 무심히 바닥을 가르자 방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초롱아,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작은 집을 탐색했다. 현관에서 베란다까지 쏜살같이 뛰었다가 나를 올려다봤다. 마치 정말 우리 거야? 하고 묻는 눈빛.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 전기 주전자를 올리고 머그컵을 꺼냈다. 김이 오르는 사이 휴대폰으로 전입신고 앱을 켰다. 인증을 누르자 에러 문구가 떴다. 본인 확인 불가. 주민등록 주소 정정 필요.
나는 눈을 깜빡거렸다. 분명 이전 동 주소도 해지 신청을 마쳤는데 가스 개통 문자를 확인하니 일정도 내일로 밀려 있었다. 에휴, 오늘 샤워는 물 끓여서 대충 닦는 걸로. 점심은 간단히 라면. 낡은 냄비 뚜껑에 수증기가 촉촉이 맺혔다. 바람 소리에 젓가락이 그릇을 치는 작은 소리까지 또렷했다. 먹고 나니 문득 멍해졌다. 아무에게도 시간표를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울음처럼 차올랐다. 나는 그 기분을 가라앉히려 마룻바닥을 마른 걸레로 한 번 훑었다. 오늘은 반짝거릴 필요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반듯해지고 싶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회색 카디건을 걸친 이웃이 서 있었다. 새로 오셨죠? 저는 옆집 송영자예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바삭한 김, 멸치볶음, 직접 담근 깻잎 장아찌. 첫날엔 부엌이 어수선하니 이걸로 요기하세요. 나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오늘 저녁 걱정이 사라졌네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 길, 내 안의 긴장이 한 겹 벗겨졌다. 오후에는 주민센터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청사는 조용했다. 번호표 38번. 전광판에 숫자가 느리게 넘어갔다.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이전 주소지 해지 전산 반영이 늦어졌네요. 잠시만요. 연계 요청 넣겠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몇 번의 클릭 소리. 이제 됩니다. 전입 완료 축하드려요. 그 말에 어깨에서 무언가 또르르 굴러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휴대폰에 새 주소를 저장했다. 돌아오는 길, 바다는 한층 가까워 보였다. 방파제에 부딪히는 물결이 탁탁 철썩대며 규칙을 만들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소금기와 풀냄새, 차에 묻은 먼지와 겹쳐지며 새로운 냄새가 되었다. 이 냄새가 내 하루의 첫 페이지가 되겠구나. 집에 들어오니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됐고 잔금도 최종 확인됐습니다. 간단한 말인데 맥박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때 또 다른 전화. 민호였다. 한 박자 늦게 받았다. 엄마 잘 도착했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잠시 침묵. 주말에 세린이랑 가도 될까?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하루만. 그리고 부탁하지 마. 할머니는 이제 부탁받지 않은 일은 안 해. 수화기 너머로 그의 숨이 흔들렸다. 알겠어. 우리 그냥 인사만 하고 올게. 해질 무렵 전기장판을 깔고 얇은 매트리스에 누웠다. 가스가 내일 들어오니 따뜻한 물은 없지만 담요에 스며든 세제 냄새가 익숙해져서인지 금세 포근해졌다. 천장에 작은 균열이 길게 뻗어 있었다. 오래된 집의 주름이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내 얼굴에도 주름이 있고 그 선이 나를 내가 되게 했으니까. 불을 끄려다 문득 베란다로 나갔다. 먼 어둠 속에서 등대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눈을 깜빡였다. 나는 그 리듬을 따라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파도가 스쳐가고 바람이 옷깃을 흔들고 초롱이가 내 발목에 턱을 기댔다. 그래, 우리 잘할 수 있어. 나지막한 말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라디오를 켰다. 낯선 주파수에서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다. 사회자가 말했다. 오늘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보세요. 나는 웃었다.
혼잣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100번쯤 속으로 말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잘했다, 정호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잠들기 전 내일의 할 일을 작은 메모지에 적었다. 하나, 가스 개통 확인. 둘, 카튼 길이. 조절색 냉장고 첫 장보기. 넷, 송영자님께 반찬통 돌려드리기. 다섯, 바다 산책. 마지막 항목 옆에 별표를 그렸다. 단 한 번도 내 목록의 첫 줄에 없던 일. 나는 펜을 내려놓고 등을 돌려 누웠다. 바다와 등대 라디오, 얇은 매트리스, 초롱이의 얕은 코골이. 낯선 것들이 모여 내일의 평범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연의 문자였다. 주말엔 잠깐만 들를게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나는 화면을 덮고 눈을 감았다. 대답은 내일 아침에 나에게 맡기기로 했다. 경계는 분명하되 문은 잠그지 않는 방식으로. 가스회사였다. 기사 일정이 오후로 밀렸단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괜찮아요. 전기포트로 버틸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이 두드려졌다. 송영자 씨가 히터를 들고 서 있었다. 밤이 차요. 이거 며칠 쓰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낯선 동네에서 먼저 연결된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든든했다. 메모장 맨 아래에 하나 더 적었다. 방문 규칙 24시간 전 예고, 체류 2시간, 부탁 금지. 내 삶의 작은 법을 내가 만든다. 그 문장이 등을 고추 세웠다. 그렇게 나는 새 집의 첫 밤을 단단하게 통과했다. 주말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메모장에 적어둔 방문 규칙을 다시 확인했다. 24시간 전 예고, 체류 2시간, 부탁 금지. 노크 소리 뒤로 세린의 숨가쁜 속삭임이 들렸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복도 끝까지 밀려들었고 작은 그림자 셋이 문턱을 조심스레 넘었다. 민호는 꽃을, 지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나는 밝게 말했다. 어서 와. 신발은 가지런히, 마음은 가볍게. 거실에 앉자 초롱이가 먼저 인사를 했다. 세린이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여기 집 좋다. 창밖에 바다도 보여. 나는 미소로 답했다. 그래, 이 집의 첫 규칙은 쉬는 것이야. 잠깐의 고요가 지나자 민호가 입술을 달싹였다. 엄마, 우리가 많이 미안해. 시선이 내 무릎을 맴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듣고 있을게. 하지만 오늘은 변명보다 계획을, 사과보다 약속을 들려줘. 먼저 말을 이은 건 지연이었다. 손을 모으고 숨을 골랐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도와달라고만 했지 고마워한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민호가 곁에서 말을 받았다. 우리가 요양원 얘기까지 꺼냈던 건 내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평생의 부끄러움이 될 거야. 세린이 소파 모서리에서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 이제 숙제는 엄마랑 할게. 할머니는 쉬어. 나는 아이의 손등을 가만히 문질렀다. 부드러운 피부 아래로 작은 맥박이 규칙을 만들었다. 나는 준비해둔 머그컵에 따뜻한 물을 부었다. 이웃이 건넨 깻잎 장아찌 접시를 가운데 놓고 김을 살짝 구워 잘랐다. 상차림은 단출했지만 누가 시킨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맛이 났다. 먹으면서 얘기하자. 민호가 작게 미소 지었다.
엄마가 해준 건 뭐든 맛있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앞으로는 특별한 날에만 하자. 매일 듣기엔 너무 귀한 말이니까. 2시 15분. 벽시계를 흘깃 본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이 집의 방문 규칙을 다시 말할게. 미리 예고하고 2시간을 넘기지 않고 부탁하지 않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면만 만난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도 규칙을 지킬게. 지연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설거지해도 될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제안은 고마워. 하지만 내가 정한 규칙도 기억해. 오늘은 손님. 다음엔 내가 초대할 때 내 부엌에서. 지연의 얼굴에 멋쩍은 웃음이 번졌다. 무의식의 습관이 떠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세린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색연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였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게요. 나는 천천히 접었다 펼쳤다. 고마워. 그 약속은 내가 크는 내내 너 자신에게도 해줘. 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창밖으로 낮은 파도가 들렀다 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숨을 골라 다음 말을 준비했다. 민호야, 나도 한때 가족이 내 전부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 믿음이 나를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더라. 이젠 균형을 배울 거야.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민호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똑바로 앉았다. 그래. 내가 정한 선을 존중할게. 우리도 우리 삶을 스스로 돌볼게. 3시가 가까워질 때 나는 컵받침을 모으며 부드럽게 마무리를 알렸다. 시간 다 됐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혹시 필요한 건 그의 말끝을 나는 손짓으로 막았다.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할게. 오늘은 잘 왔고 잘 가면 돼. 지연이 문 앞에서 한 번 더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고 고맙습니다. 다음엔 우리 집으로 식사 초대할게요. 나는 대답했다. 그땐 내가 시간표를 비우면 갈게. 현관에서 세린이 나를 한 번 더 안았다. 할머니, 다음엔 바다같이 가자. 나는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좋아. 다음엔 날씨랑 마음이 동시에 맑을 때. 작은 손이 내 손을 흔들고 문이 닫혔다. 조용한 거실에 등대 불빛이 한 번 깜빡였다. 나는 테이블 위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색연필 글씨 사이사이에 삐뚤어진 하트가 박혀 있었다. 편지를 유리 액자에 끼워 창가에 세웠다. 오후 햇살이 종이 결을 따라 흘렀다. 그 빛을 보며 나는 다짐을 한 줄 더 써내려갔다. 나를 지키며 사랑한다. 문자가 도착했다. 민호였다. 오늘 고마웠어. 배우고 돌아간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 다음엔 바다 옆 벤치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의 공기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같은 집, 같은 가구, 같은 커튼인데도 주인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씻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규칙을 만들었다. 2시간의 방문, 2줄의 약속, 2겹의 다짐. 행주를 짜서 걸어놓고 창을 열었다. 파도 소리가 한층 선명해졌다.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과 겹쳤다. 나는 오늘의 마지막 메모를 적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 열고 닫는 주체는 나.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어쩐지 벽시계 초침 소리가 더 가뿐해졌다.
낮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눅눅하던 마음 한켠이 보송해지는 기분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이웃 송영자 씨가 문을 두드렸다. 반찬 그릇 돌려드릴게요. 나는 문을 열며 물었다. 다음엔 제가 만들어도 될까요? 그녀가 활짝 웃었다. 그럼요. 이 동네 법은 나눔이에요.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내 삶의 법은 존중. 두 법은 충돌하지 않았다. 서로를 조금씩 넓혀주는 모양이었다. 불을 켜자 작은 집이 금세 따뜻해졌다. 초롱이는 내 발등에 머리를 얹고 잠들었다. 나는 편안한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오늘의 나에게, 어제의 나에게, 내일의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잘 왔다. 잘 보냈다. 잘 지낼 것이다. 파도는 멀리서 또 한 번 들렀다 가고 등대는 제 시간에 불을 켰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한 선 위에서 편안히 밤을 맞았다. 창밖에 별 한 점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의 경계는 내일의 길이 될 것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